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해답은 고전에 있다. 압축고전 60권입니다. 지은이는 토마스 아키나리, 옮긴이는 오미네, 발행은 아레츠 코리아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내려온 고전들은 그야말로 인류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금의 내가 하는 고민을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먼저 고찰한 뒤에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고전이 가진 높은 진입장벽인데요. 이 책은 원전을 읽기에는 시간과 배경 지식이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 눈높이에 딱 맞춰 각 분야에서 엄선한 60권에 담긴 방대하고 난해한 이론들의 핵심만 짚어 몇 페이지로 압축한 책입니다. 또한 두껍고 딱딱한 벽돌책들을 일러스트와 함께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고전을 소개한 여타의 책들과는 다르게 쓰인 시대순위나 이론의 유사성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곳에서부터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나가도 괜찮습니다.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사상, 심리, 언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고대와 근대의 책들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문제를 담은 최신 명저, 21세기 자본, 정의란 무엇인가 등도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시대와 분야를 총망라한 교양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책장에 여러 고전을 꽂아만 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고전 입문에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지음. 이 책의 배경, 세계 최초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파한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다. 그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만을 추구하다 변론가들과 정치가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사형당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변명하는 모습을 제자 플라톤이 이야기 구조의 대화 형식으로 엮은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플라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다. 이데알론을 주장했으며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웠다. 저서로는 국가, 크리톤 등이 있다. 무지의 자각을 부르는 문답법.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 섰고 재판 결과 처형당했습니다. 그 일을 기술한 플라톤에 져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법정 변론을 재현한 대화편입니다. 내용은 최초 변론, 유죄 선고 후 변론, 사형 선고 후 변론의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는 법정 변론에서 델포의 신탁을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신봉자가 델포의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놀람과 동시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반박하고자 당대의 지혜로운 자
소피스트들과 문답을 하며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문답을 해서 지면 신탁을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답을 해본 결과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는 능통하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안다. 그 점에서 나는 그들보다 뛰어나다라며 신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문답은 무지의 자각을 촉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움을 삽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자각하게 만든 다음 그럼 무엇이 진짜일까 하고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삼파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훌륭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수입이나 재산을 늘리는 일, 평판이나 명예를 얻는 일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훌륭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흔히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할 때는 돈벌이를 잘하거나 명예가 있다는 뜻이지 영혼이 훌륭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결과의 효용성이 좋을 뿐 근대에는 결과주의라고 부릅니다. 197조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참고.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이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육체나 물질을 챙기기보단 내면의 영혼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또한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비록 재산과 명예를 잃을 때도 있지만 진정으로 돌봐야 할 것은 깊게 고민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장인 훌륭한 영혼입니다. 거기서는 쾌락을 얻을 수 있는지 따지지 않고 선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돌봄이 미치는 영혼이 곧 나 자신이며 그 훌륭한 본연의 모습이 최고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바로 더 아르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형을 선고받아도 옥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외국으로 도망치면 그만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고지식하게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죄의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그는 날 죽여서 음미하는 인생, 즉 철학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날파리에 빗대며 아무리 때려잡아도 후대에 또다시 자신과 같은 사자가 나타날 거라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훗날 철학사의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거된다는 대목이 예수의 책형과 겹쳐지는 걸 보면 30조 구약성서, 신약성서 참고 소크라테스의 예언은 적중한 것이 아닐까요? 고전이 나에게 건네는 말. 내가 안다고 믿는 것에 그건 뭘까, 왜일까 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호했던 지식이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지면서 사물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노년에 관하여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이 책의 배경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노인이 된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닐진데 무려 기원전 공화정 노마 시대에 나이듦의 장점을 강하게 설파한 이가 있었다. 그 옛날 노인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들려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공화정 노마 말기의 정치가이자 스토아파 철학자.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해 철학술어를 만들고 라틴어를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 삼은 최초의 인물이다. 중세 철학의 대표적 스승으로 공화정을 옹호했던 키케로는 독재를 꿈꿨던 안토니우스의 손에 제후를 맞았다. 나이 드는 게 왜 나빠? 이 세상에 나이 드는 게 달가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무려 노마 시대에 노년의 정점에 관해 고찰한 정치가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사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큼 널리 알려진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스토아파의 논리에 따라 사람이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살면 인생의 온갖 시기를 근심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노쇠해지는 시기도 잘 대비해서 노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키케로 또한 보통 노년을 희망적이지 못한 상태로 인식한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즐거움이 줄어들고 남들에게 외면당할 거라며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노인이 수준 높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는 청년들이 하는 일은 노인이 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체적인 힘이나 행동력이 아니라 사려와 관로, 식견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런 요소들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감히 따라하기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조언이지요. 흔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육체가 쇠약해진다고 하지만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지속하는 한 노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감퇴하지 않습니다. 키케로는 이를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비상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며 재치 있는 문장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관록에서 나온 풍부한 지식이 언어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키케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늙으면 젊은이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며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싫어하기는커녕 존경하며 노인들이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길 원한다. 지식을 연마하고 정신력을 단련하는데 피땀을 흘리면 체력의 누세함을 느낄 틈이 없다. 쉼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년기가 다가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노년의 수많은 장점.
키케로는 노년기의 장점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했는데 바로 노년이 되면 욕망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넘치는 욕망이 사고를 방해하거나 도덕에 반하는 해로운 행위로 이끌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따라서 육체적 욕망과 야망에서 멀어진 노년에는 학문을 익히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적당한 식사와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 자연에 둘러싸여 만년을 보내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케로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며 성질이 급하고 괜한 걱정이 많으며 금방 토라지는 데다 고집불통이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키케로는 성질이 급하고 괜한 걱정이 많으며 금방 토라지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젊은이들 중에도 있으며 오히려 느긋하고 온화한 노인이 더 많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요. 키케로는 죽음에 관해서도 독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노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런 걱정을 해봐야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건 누구나 똑같아 마치 동네 할아버지가 말하는 듯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 느긋하게 살아도 괜찮고 죽음이 아니라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인생의 화두라고 키케로는 조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마 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긍정적인 생각 아닐까요? 고전이 나에게 건네는 말. 키케로는 안티에이징은커녕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즐겼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젊음과 늙음 모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러니 좋은 점에 집중해 보자. 신기관 프랜시스 베이컨 지음 1620년. 이 책의 배경. 자연을 실험적으로 탐구해서 얻은 지식은 잘 이용하면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힘이 된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세계 최초로 그런 생각들을 방법론으로 정리한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둘러싸여 쾌적하게 생활하는 건 이 책 덕분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고 경험과 실험을 중시하는 귀납법을 주창했다. 과학사상에 그치지 않고 문화, 정치, 법률, 역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했다. 경험론의 선구자이며 저서로는 수필지, 새로운 아틀란티스 등이 있다.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지배한다는 생각의 출발점.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상은 현대과학 기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이컨은 르네상스 시대 속에서 낡은 생각들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새로운 실험과학에 따른 학문 방법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대혁신 사상. 신기관은 수많은 잠언을 모은 미완의 논리학 책으로 실험과학 창출 방법과 문명혁신을 주창했습니다. 예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이론학 저작들을
학문 연구에 쓰는 기관 혹은 방법이라는 뜻에서 오르가논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컨은 새로운 논리학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책 제목을 신기관, 즉 노분 오르가눔이라 했습니다. 신기관에는 인간의 지식과 힘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아는 것이 많으면 여러모로 힘이 생긴다라는 자기계발 표어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과학적 지식, 힘은 자연을 다루는 힘이라고 베이컨은 정의합니다. 과학적 지식으로 다양한 실험을 하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개발한 기술로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컴퓨터, 자동차와 전철, 건축, 의료 등은 모두 과학기술로 자연을 지배한다는 근본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베이컨은 4가지 우상, 편견을 버림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우친 관점을 배제하는 과학적 방법. 우선 베이컨은 진리와 효과가 하나로 결합된 신기축 학문, 지금으로 말하면 실험과학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스콜라 철학, 크리스트교 철학은 마치 거미가 자기 안에서 거미줄을 자아내듯 근거가 빈약한 원리에서 출발한 무모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죠. 또한 연금술사와 같이 단편적 경험을 개미처럼 모으는 방법도 비판하면서 종류가 다른 여러 꽃에서 똑같은 꿀을 만들어내는 꿀벌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실험과 관찰을 통해 수많은 사실을 모으고 정리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귀납법에서는 우선 어떤 속성이 나타나는 사례인 존재표와 유사한 상태에서 어떤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인 부재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종 조건이 다른 사례인 정도표 혹은 비교표를 만들어 서로 비교해가며 과학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열의 본질 탐구를 예로 들면 우선 열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를 모으고 다음으로 열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를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둘을 비교하며 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들을 소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베이컨은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의 진정한 목표는 새로운 발견과 그 성과를 통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부터 건축, 냉장고, 약품, 콘택트 렌즈, 샴푸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에 은혜를 받고 생겨났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놀랍지 않나요? 고전이 나에게 건네는 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방법들은 사실 그 자체가 새로운 철학이었다. 요즘에는 과학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이다. 편의점에 진열된 제품들을 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실감해 보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 니체 지음,
1885년. 이 책의 배경. 이 세계의 궁극적인 존재는 신이었다. 하지만 그 신은 죽은 지 오래다. 인류는 지금껏 있지도 않은 존재를 믿어온 것이다. 신이 없다는 것은 이 세계의 최고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프리드리 니체. 독일의 철학자이자 고전문헌학자.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고전문헌학을 가르쳤으며 사직한 후에는 제하에서 많은 저작을 남겼다. 아포리즘을 통해 산문적 표현을 시도했으며 허무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병과 깊은 고독감으로 정신질환을 앓다 56세 나이로 사망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분신인 차라투스트라가 신의 죽음, 허무주의, 초인 등의 사상을 전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그리스도교의 신이자 모든 피안저, 신, 이데아, 가치와 이상을 뜻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사람들 앞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최고라 여겼던 여러 가치, 즉 진, 선, 미가 그 힘을 잃고 현실과 이상이라는 도식이 붕괴했다는 뜻이죠. 이 세상 어딘가에 진실이 존재한다는 신화가 붕괴되었다고 할까요? 이처럼 최고의 가치 근거와 삶의 지향점이 없으면 왜 살아야 할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의 정답이 사라지고 맙니다. 즉, 이 세계와 인간은 왜 존재할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라는 모든 형이상학적 의문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를 허무주의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신의 죽음을 고하며 무의미한 현실과 마주하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인 이웃사랑은 위선이므로 미래에 나타날 초인, 즉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중은 니체의 철학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차라투스트라는 산을 오르내리며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설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초인이란 뭘까? 최고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차라투스트라는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영혼 회귀를 주장합니다. 제4부에서 초인을 가르치기 위해 영혼 회귀와 운명의 사상을 널리 알리려 하지요. 이 세계에는 신의 창조에 따른 시작도 최후의 심판이라는 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에는 신의 나라를 향해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직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죽은 허무주의의 세계에서 삶은 어떤 의미나 목표도 없이 창조와 파괴가 끝없이 반복되는 둥근 고리 형태를 띱니다. 헝가리 영화감독 벨라타르는 2011년 개봉한 영화 토리노의 말을 통해 허무주의 세계관을 독특한 영상미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살고 있고 이제껏 살아온 이 삶을 다시 한번 수없이 반복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삶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으며 모든 고통과 쾌락, 사상, 탄식,
내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시 내게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차례와 순서로 즐거운 지식. 무의미하게 같은 일이 반복되는 영혼 회귀의 세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전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영혼 회귀는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태입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의미 없는 세계에서 도망치지 말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자고 말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무의미한 인생을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니체는 그런 태도를 운명해라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초인이라 명명했습니다. 니체는 초인을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 곁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고 대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초인이라 부른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이 없는 시대의 초인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초인을 기다리며 그 걸음이 되어 자기를 몰락시켜 살아가야 합니다. 고전이 나에게 건네는 말.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걸 끝없이 반복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몸서리치게 싫겠지만 그럴수록 힘을 내서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좋아, 다시 한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 지음 2009년. 이 책의 배경. 1980년대부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자유에 관한 논의가 펼쳐졌다. 리먼 쇼크 이후 빈부격차 문제 등이 생겨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정치 철학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한 정치 철학은 크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이클 샌델은 존 롤스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를 주장했다. 마이크 샌델,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철학자, 윤리학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다.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며 공동선을 제창했다.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이 있다. 지금을 살아내기 위한 철학.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유명한 철학자들, 즉 아리스토텔레스,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등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어서 철학사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진가는 단순한 철학사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로 들어 철학이 무척 친근한 학문임을 일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책에 실려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2004년 허리케인 찰리가 미국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편승의 주유소에서는 하나에 평균 $2였던 얼음 주머니를 $10에 팔았고, 집을 수리하는 업자는 지붕을 덮친 나무 두세 그루를 치우는데 $25,000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숙박요금은 4배나 치솟았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에서는 원래 수요가 늘면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의 편승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폭리를 취한 업자들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분노를 샌델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라 했습니다.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내가 번 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불우한 사람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자유경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며 분배보다 미덕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추구해야 할 공동선.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은 돈을 잘 벌고 풍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샌델은 이 사회가 미덕을 키우기 위해, 즉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델이 2400년 전에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샌델은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국에서 샌델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를 모아 제작한 프로그램 하버드 백열교실을 보면 제일 좋은 피리는 누가 불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아무리 좋은 피리라 해도 누구나 평등하게 불 수 있어야 한다라는 평등주의의 바탕을 둔 대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제일 좋은 피리는 뛰어난 연주자가 불어야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의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자의 대답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이어받은 샌델은 제일 좋은 피리는 뛰어난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상론적 목적론에 따르면 피리는 뛰어난 연주자가 불어서 그 미덕을 실현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경하게 들리는 이 목적론을 바탕으로 샌델은 존 롤스의 자유주의와 무지의 배일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한 인간의 자아를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안에 놓여 있는지 우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를 선택하는 자아는 삶의 올바른 목적과 도덕을 확실하게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은 많은 사람이 정치 철학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철학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 셈이죠. 고전이 나에게 건네는 말. 인간이 자유롭다는 생각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단순히 자유롭기만 해선 안 된다. 그 속에 미덕이라는 도덕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과는 아직 가치가 있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압축 고전 60권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